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집 앞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아이들이 때로 몰려가면서 떠들 때 그 애들이 막 몰려가면서 떠드는 걸 보면 그 들었던 그 영상 속의 목소리, 아빠, 엄마, 내 동생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던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특히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있는 열차와 지하철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년 넘은 선박이 여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여객선들이 그 구명정이라든가 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어제 SBS 뉴스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에 성면,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발견된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년치 교사하신 분들이 암에 걸려서 9분이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 이제 최고 선진국 30몇 개만 들어가 있는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1급 발암물질이 있는 교실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 저는 금지된 줄 알았거든요. 정부에서 다시 허가를 했어요. 대신 119 대원 한 명만 태우면 된대요. 119 대원 한 명이 몇백 명의 아이를 어떻게 구조합니까? 지금 아이들의 안전을 대한민국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학교 성면뿐만이 아니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교육은 1% 아이들의 경쟁을 위해서 애들 공부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쉽게 내면 다 100점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을 못 맞게 하려고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아니 애들이 잘해서 100점 맞으면 어른들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많이 100점을 맞았으면 선생님이 연봉이 오르고 막 점수가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심할서를 씁니다. 아이들이 100점을 많이 맞잖아요. 선생님들이 심할서를 써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서. 왜냐하면 중학교 성적에 1%가 막 경쟁을 해서 특목고의 레벨별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100점을 맞으면 우리 애 어떡하냐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100점을 맞으면 선생은 심할서를 쓰고 애들은 다 욕을 먹고 시험을 다시 봐야 된대. 애들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애들을 진짜 수천 명을 가르쳐봤거든요. 학원 강사하면서. 진짜 애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학원에서 또 4, 5시간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은 아침 8시 반부터 밤에 11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럼 애들이 중간에 쉬는 시간은 2, 3시간이거든요. 이거 아동학대예요. 유럽에서 애들을 학교에서 4시간인가 5시간을 공부시키려고 해서 애들이 시위했대잖아요. 아동학대라고. 그런데 우리는 새벽에 7시, 6시부터 깨워가지고 학교 보내서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왕따 문제 아시잖아요. 왕따 문제. 왕따 문제가 주로 옛날엔 일진 소위 학교에서 막 사고치고 막 깡패 같은 애들이 왕따를 시키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왕따 사건의 가해자들이 누구냐 하면 중상, 성적이 중간에서 상위권 사이에 있는 애들. 상위권 애들은 아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인정해주고 학교에서도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얘네들은 불만이 없어.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상위권으로 진입이 안 되는 중상 애들. 얘네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야. 시키는 대로 조용히 아무 말썽을 안 피워. 그런데 선생님이 없는 곳에서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고 보면 그렇게 멀쩡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던 애들이 가해자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조직적으로 훈련된 폭력에 길들여지면 윤일병, 임병장이 되는 거예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그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지금도 군대에서는 엊그저께도 사고 있었잖아요.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 사고가 이 후임병들이 선임병들 자기 고문한 선임병들한테 총 갈기면 그게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총기 난사 사건들이 수시로 일어났는데 그 이 사건들은 다 덮여요. 왜 덮이느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그 윗대가리로 올라간 주로 이런 사고들이 육군에서 일어나요. 해군이나 공군은 우리나라 전체 군인 숫자 중에서 작기 때문에 해군 공군에선 이런 사건이 대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있긴 있어요. 있지만 육군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육군 숫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육군 숫자가 굉장히 많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많은 육군들이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필요해서가 아니라 장군 숫자, 스타, 별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군의 숫자를 유지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대군이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생이 10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자 남자 합쳐서 100만이니까 그 중에 남자아이들이 50만은 될 것이고 그 50만 아이들 중에 절반 정도가 군대를 가도 두 해만 합쳐도 50만 60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6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남자아이들 숫자가 30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이 그대로 다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2년 동안 60만이 유지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옛날에 제 친구들이 군대 갈 때는 군 면제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강제로 다 입대가 돼요. 다 주질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예요. 군 면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정신 이상, 이게 총기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군대를 가면 안 되는데 군대를 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여기서 반 나눠준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어디로 옮길까? 자,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돗자리를 들고 여기서 이제 우리 그 급식이 있답니다. 우리 그 무상 급식을 받으셔야 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돗자리를 들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대전역 저기는 차 안 다니죠, 지금. 여기 차 안 다니죠, 저쪽 길에. 예. 저쪽 길로 가죠. 아니, 괜찮아요. 예. 자, 요거 좀 같이 밀어주실래요? 예. 자, 끌고, 이동합시다. 자, 이동합시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만있어 보자. 떼학볕이라서, 네, 요렇게 앉을까요? 요렇게? 근데 여기 불편해서 장군님이 저 뒤에 서면서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보게. 근데 어디가 좋을까? 잠깐만.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저쪽 입구. 지하철 올라오는 쪽. 그러니까 저기, 그쪽으로. 근데 너무 안 좋아. 의자가 없대요. 됐어. 여기로. 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앉으세요. 여기 통로를 보호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앉아서 하면 이제 높이가 안 맞아요. 예. 자, 요렇게 태양을 등지고, 예, 요렇게 이쪽에 통로를 보장하시면서, 요렇게 앉아주세요, 요렇게.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미안. 동생 사랑해. 예, 우리 동생이 또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어요. 예. 거기 통로니까 이쪽으로. 예, 통로니까 이쪽으로 좀 이렇게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통로를 막으면 또 욕을 먹으니까, 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해가 지겠죠? 지금 몇 시예요? 4시쯤 된 것 같아요. 4시 10분이요? 그러면 해질라면 2시간 남았나? 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여기 가서 서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양산이나 모자를 꼭 쓰시고요. 일사병 걸리지 않게, 예, 그래도 앉아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쪽에 이제 그 사랑의 밥차.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아, 지금 이제 속속들이 저희 이제 우리 팬들이 또 도착하고 계시는데요. 저쪽에 이제 그 교회 종교단체에서 급식을 한대요. 무상급식. 예.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느라고, 무상급식? 예, 무료급식? 예. 노숙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급식 활동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저 돌 앞에 서 있으면 그늘이라도 됐는데, 이거. 자, 아까 얘기 어디까지 했어요?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지? 기억이 안 나? 자, 집중해서 들은 사람이 없는 거야? 이동하다가 잊어버리셨죠? 네, 전화. 내 전화기 하나 줘봐. 그거 좀 충전됐나? 아까 충전했잖아. 군대 이야기요? 아, 맞다. 군대 이야기. 저희 충전기가 이쪽에. 아, 충전했던 선을 줘봐. 선. 동강장이요? 아니야. 아, 거기가 시원한데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뽑을 때가 거기 사람이 많은가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돗자리 오늘 이제 우리 망치 부인이 팟캐스트 방송들 최초로 이 돗자리 토크쇼를 시작했어요. 이 돗자리 토크쇼는 뭐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 망치 부인의 돗자리 토크쇼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르신 여기 밥 주는 데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국정원 교란용 멘트니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어디까지 얘기했지? 너무 입단 얘기 또 흥분해서. 군대 얘기 말고 그 전에. 아, 돗자리 토크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팟캐스트 방송 최초의 돗자리 토크쇼라는 거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전국 순회를 할 거예요. 순회를 하면 이렇게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그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2시부터 6시까지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6시 이후에 우리가 같이 사진도 찍고 어떻게 망치 부인을 듣게 됐나 이야기도 하는 시청자 뒤풀이 아예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야. 돗자리 깔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면 이게 사람들이 안 다니는, 원래 제가 여기 대전 분들한테 추천받은 데가 어디냐면 대전시청역에 보면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노란색 우리 세월호 천막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면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있고 너무 괜찮은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제가 거기를 안 가고 여기로 온 이유가 뭐냐면 지나다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된다. 전도의 기본이죠. 예. 전도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야. 예. 이게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 듣는 데에서 해야 되니까 제가 이 떼학볕 아래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고생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이 돗자리 토크쇼는 여러분의 고생과 희생을 통해서 빛나는 자리가 된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 돗자리 토크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하고, 안 예쁘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는 곳, 예.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섭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전부 다 망치부인 시청자세요? 네.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 망치부인 처음 보신 분, 몇 분 계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망치부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들을만 하세요? 네.
이렇게 계속 해도 될까요? 예. 자,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군대 문제. 이 군대 문제가 사실은, 뭐라 그러나, 뭐, 같은 계급끼리 놓는다고 해결되고, 뭐,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해결되고, 상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군대 편성 제도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느라고.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통과를 막았어. 영광이죠? 예. 잘 보이세요? 가서 여기. 이제 본방송에 불렀다가 드디어 제자리가 잡았어. 저기서 콘서트 저기를 하나 봐. 마이크를 틀었나 봐. 어떡하면 좋아. 저기서 마이크 틀고 얘기해요? 연주도 하나 봐. 큰일 났네. 예. 자, 저쪽에서 지금 연주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연주를 하면 진짜 우리가 또 어딘가로 또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보자. 저쪽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입구로 가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것 같고, 우리 식구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죠? 예? 자, 그러면 뭐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저기 지금 무슨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디너쇼 분위기로 하나 봐요. 와, 정말 많이 진화하고 있네. 무료급식 저기도. 보니까 저 스피커 엄청난데 이 스피커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가만 있어 보자. 저기 스피커를 듣고 이동을. 아니, 아까는 여기. 근데 지금 동광장 쪽에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많은 편이에요, 은흥정이.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이동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근데 뭐 젊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가장 힘든 분들이 우리가 왜 힘든지를 알아야 된다 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공연을 시작하면 문제라서, 어떡할까? 저 공연 들어보신 분, 공연 소리가 어때요? 어머, 반갑습니다. 네. 저 공연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나요? 크게 음악 소리가 나오나요? 네, 무지하게 커요? 저 몇 시부터예요? 여기서 또 이동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저 공연을 하면 여기가 다 들리겠지? 저기 동광장 쪽은 어떻게 이동해요? 전부 다 걸어서? 저 올라가서 저쪽으로. 근데 그러면 진짜 듣는 사람이 없을 텐데. 가만 있어봐. 저쪽도 많이 저쪽에서도 들려요? 아버님, 스피커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 앞쪽에 차를 비켜줄 테니까 거기서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동광장 쪽, 원래는 이런 행사 이런 거는 이건 좀 유일하게 봉사하는 거라 저기 하고 대부분 다 동광장 쪽에서 한대요. 그러니까 동광장으로 이동을 하든가 아니면 저 화단 저 앞쪽으로 입구 쪽으로 하면 스피커가 이쪽을 향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을 거라고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갈 만한 곳 좀 봐주실래요? 이 정도 인원이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차도 바깥으로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긴 한데 그 주변으로 쭉 앉으면 앉을 수는 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되기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근데 스피커가 저쪽은 안 들릴까요, 진짜? 영향이 있겠지. 동광장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동광장 쪽에 한번 가보시고, 사람 유동인구가 이 정도 되는지.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동광장 쪽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예. 동광장 쪽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저기 동광장으로 이동할지, 근데 이렇게 스피커가 소리가 컸구나.
원래는 안, 저 이렇게 소리 큰지 몰랐어요. 항상 조용조용 해가지고. 진짜 내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크게 했으면 내가 경찰한테,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 굉장히 조그맣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와서 이것 때문에 공연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요? 그랬더니 경찰이, 굉장히 당황했던 바로 그 스피커. 근데 잘 들리시죠? 그쪽까지 다 들리시죠? 예. 그러니까 저 정도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따가 볼륨을 키우겠지 뭐.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 테스트하고 저들 하겠지 크게. 예, 하여튼 뭐 동광장으로 우리 이동하기 전에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 군대 문제까지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저렇게 커진데 자기네 출력을 키우는 거구나. 그래요.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예. 원래 우리 망치면 방송 특징이 뭐야? 노래소리가 말소리보다 커. 항상 그랬어. 네. 그래서요. 이 군대 문제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드는데 몇몇 장군들의 그 별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군 숫자를 유지해 가는 거. 그게 이 군대 문제의 원인이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 시청자분의 조카가 정신과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군부대에서. 매우 심각하다. 근데 의사가 제대 명령을 못 내리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다는 거야. 아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사고가 터질 거라고 의사가 상담을 해서 그 진단을 내렸는데, 그런데 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를 안 시켜주는 거야. 왜? 군대 숫자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실제로 전투력이나 국방력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군부대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한 데를 찾은 다음에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박 PD님 음악을 틀어주세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그늘에 가셔서 이게 돗자리를 개가지고요.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동할 거니까. 예. 예. 지금요.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저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동광장,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지 동광장으로 갈지.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더 많이 걸어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이동은 안 되고. 근데 여기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동해도 되고. 시청자 여러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크게 음악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 음악 소리보다 작은 우리 방송이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박근혜 지지자겠죠? 예, 박근혜 지지자가 저 큰 음악 소리는 시끄럽다는 얘기 안 하고 우리 깔판 깔아놓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다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경찰이 갔습니다. 치사하게 저기 지금 데시벨 한번 검사해 볼래? 저기 지금 스피커가 4개야! 어디서 시끄럽다는 얘기를 치사하게. 예, 웃기고 앉아있는 거죠. 예, 얼마나 겁나면 그러겠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2차로 장소를 옮기는데요. 지금 움직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예, 그 움직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장소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KTX 대전역 나오는 곳에서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 저렇게 음악 소리가 커요. 예,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음악 소리가 시끄러워서 옮기려고 했는데 경찰이 누가 우리가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대. 여기서 해버릴까? 일단 지금 답사하러 갔던 분들이 안 돌아왔죠? 아, 답사 갔어요? 네. 아니, 이거 갈 때 저희도 그렇게 남자들 안 돼, 그 안에 굉장히 무거운 게 들어있어요. 엘리베이터로 가요. 엘리베이터? 네.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엘리베이터에 네, 에스컬레이터로 한번 가볼까요? 종강장은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러면 저기, 저 앞에, 네, 차 치우고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 지금, 제가 굉장히 저희 영향력이겠죠? 광화문에서도 저런 스피커로 공연을 하고 있고, 나는 관광 가이드가 하고 다니는 이걸로 방송하는데, 그때도 경찰한테 나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야. 공연에 방해가 된다고. 그 내가 이거요? 그랬더니만 경찰이 쪽팔려서 그냥 갔잖아. 근데 또 지금도 나의 스피커가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를 했대. 스피커 끄고 할까? 잠시만, 지금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저 동강장은 안 된대. 동강장은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별로고 저 앞쪽에 로 옮겨서 한번 지금 가보는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장바고 동강강 아니면 은흥역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지금으로서 만년경 근처에 어때요? 만년경 근처에. 그 일하는 사람들 걸어서 이동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상가를 얘기하면 더 떼지어서 걸어가면 행진이야. 아, 그러니까 엔진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집에 가니까. 자, 좀만 기다리면서 쉬세요. 그늘에서 쉬었다가, 예. 아니, 우리 플랜카드 안 걸고 한 거니까 뭐 괜히 몰려가다가 신문 줄 알고 경찰하고. 아까 그 국민 외친 것 때문에 뭐냐? 어우, 정말 지읒디얼 진짜. 현장 가서 편하게 하죠. 예? 어제 받아도 왔다 갔다 하면 많이 소리를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이 너무 없대요. 마무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편하게 하고. 지금 몇 시야, 몇 시? 24인 넘었어요. 지금 저기서 블러스에 두고 있으니까. 소리를 점검 중에 있는데, 가만있어 보자. 별론가 본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시간 지나고 밥을 이제 배식을 하는 거야. 공연이 끝나고. 내가 봤을 때 배식한다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배식할 거예요, 저거. 여기가 사람 더 많네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 공연 30분? 공연은 30분밖에 안 한대요? 그럼 됐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우리 공연 30분 할 동안 사진 찍읍시다. 자, 우리 망치 부인이랑 같이, 사진 찍으실 분들, 막 달려오시면서,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예, 사진 찍을 거예요. 예. 자, 알았어. 아니야, 잠깐만, 번호표를, 기다려봐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셔야 될 건, 차분히, 예. 자, 진정들 하시고, 예. 일단 공연하는 동안 차분히, 줄 섰어. 밥 먹는 줄은 저쪽이고 이쪽은 사진 찍는 줄이야. 자, 일단 여러분이 진정하시면서 하실 게 뭐냐면 전화기에 카메라를 다 키셔갖고 카메라를 키셔서 누르기만 하면 되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제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셔터 눌러주실 분, 저쪽에 옮기면 소리 안 들려요? 이거보다 한 10분의 1 이하. 앞으로. 근데 공연 30분밖에 안 한다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일단 쟤네가 30분 동안 한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걸로. 예, 중간에 일단 실험 한번. 실험이신 거죠, 진짜. 망치.
내가 네. 어르신이잖아.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막, 자, 줄을 서시오. 자, 줄을 서시고, 자, 준비. 제가 눌러드릴게요. 예, 누르시는 분 한 분. 예. 자, 이쪽에서. 예. 망치! 하나, 둘. 됐어요? 예. 다음 분. 감사합니다. 예. 사진 찍어도 가지 말아요. 자, 또. 예. 어떤 분이야?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어디 있어? 파란 거? 망치! 됐어요? 사진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네. 네. 모자 때문에 안 남았어요. 아. 힘만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벗을까요? 네. 모자 벗으면 되지. 네. 모자 벗고 오늘 선크림 발랐어. 네. 자, 망치. 됐어요? 네. 예. 자, 모자를 벗어달라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벗었어요. 잠깐만. 이거 뭐지? 망치. 하나, 둘. 됐어요? 한 번 더. 이거 어디 안 눌러지고 제가 찍었어요. 네,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 망치. 저희들이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자, 다음 분. 예. 아까 찍은 게, 네. 뭐요? 아까 찍은 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아까 찍은 게, 그래요. 다시 찍어. 애프터 서비스, 망치. 네, 됐어요? 네.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와요. 예. 사진 찍었다고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돼. 자, 망치.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시고요. 2년을 기다리신, 자, 망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가까이에서. 장소 옮기기 얼굴 전에. 크게. 망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줄이 길어요. 네, 줄이 길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자, 망치. 잠깐만 카메라. 자기들은 선글라스 끼고 나는 안 끼고. 이거 빌려칠까? 자, 망치. 하나, 둘. 됐어요. 눈 안 깜빡거리세요. 예, 자, 이 줄을 서신 분들, 순서를 누구세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처제예요. 아, 처제. 반가워요. 망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네. 나 이거 진짜 무슨 팬사인 났더니 이거 뭐니 이거. 안녕하세요. 학생이에요? 예. 학원 갔다가 온 거야?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정말 감사해요. 알았어요. 자, 학생이라서 손잡고 망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예. 번호표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고장났어요. 아, 그래요. 자, 박수 한번 하시고. 네. 자, 이렇게 잡고. 자, 망치. 망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방 얼마나 드셨어요? 네, 4년 됐어요. 4년. 네. 고마워요. 자, 망치. 네, 감사합니다. 그냥 가지 말고 사진 찍고, 그래, 사진 찍다 그냥 가면 안 되고. 예, 망치.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네. 여기 뭐 하는데? 반갑습니다. 전화 오는 별거 아니에요. 전화가 먼저. 다음 분 먼저. 아니요? 전화 끊어버렸어요. 과감하게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지금 전화가 끊기신 분, 누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나 이쁘게 나와요? 네. 망치. 항상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줄을 서시오. 자, 망치. 몇 년 되셨어요? 11년. 망치. 감사합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1,000원. 어이구, 멀리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줄을 서시오. 네, 자, 안녕하세요. 미녀예요. 자, 망치. 나 눈 깜빡거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햇빛 때문에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망치입니다. 자, 망치. 예. 이거 잘 지켰어.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28? 혹시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생겼어? 애기 같잖아. 자, 막 부들부들 떨리네. 고마워요. 예. 사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와요. 네. 자, 귀엽다. 안녕하세요. 우리 방 시청자들 다 미녀예요. 망치. 네, 고맙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망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몇 년 되셨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반갑습니다. 망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화기 있으세요? 전화기 없어도 그냥 악수만? 1년 동안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또! 자, 다음 분. 안녕하세요. 몇 년 되셨어요? 뭐가요? 시청하신 지? 세월호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계속 보냈는데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보고 보냈잖아 내가. 아무까지 같지 않아. 못 찾았어. 거기에 그때 번호 찍은데. 자,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자, 망치. 아드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앞에 있어요. 아들도? 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순서 있죠? 먼저예요? 예. 잠깐만. 네. 망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세요. 어떻게 몇 년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누구 있어? 사진. 누구예요? 이거는. 망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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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요. 악수 못했어요. 자, 또 오세요. 예. 누구? 그 오준기. 자, 그 일배 믿지 마세요. 망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미녀셨구나. 울산에서 왔어? 울산에서. 지금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서까지 오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망치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 나서 6개월? 네, 하파이스 보다가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처음에 마음에 오자. 알았어. 자, 이번에 안고 찍을까요 우리? 네, 자 이렇게 망치. 됐어요?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들은 다 미녀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망치. 잠깐만. 네. 됐어요? 안 됐어? 됐어요? 망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안아주길 바라진 않는 거지? 악수. 자, 망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2010년. 10년부터 오래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네. 그때 삭발하셨던. 고생하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11년도 12월에 그러면 어떻게 탈북을 하신 거예요? 어디 압록강 건너서? 어이구,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구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 근데 그 탈북해서 우리 방송 오셨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거 안 만지셔도 돼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분도 같이 탈북하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신랑은 한국인이고 탈북하셨는데 와서 결혼하시고. 아까 찍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잠깐만. 네, 들으신다고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안 찍어주네. 꼭 열심히 살아주세요. 네, 자, 사진. 오, 멋있다. 지금 카메라
됐어요? 네. 망치! 안 돼? 아, 내장, 저장 공간이 부족하네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뭐 하나 몇 지워야 번째 될것 지우고 같은데. 오세요. 네, 다시. 다음 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4, 5년. 반갑습니다. 네. 부학과예요. 누구? 부학과. 부아빠.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정원인 줄 알았어요. 망치.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 안녕.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 자, 사진 다 안 찍으신 분들. 네. 이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뻐? 잠깐만. 아, 이게 가족분. 잠깐만요. 내려놓고. 마이크 이거 꺼놓고. 가까이 모여주세요. 망치! 하나, 둘, 셋. 자, 아까부터 이분이 서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살이에요? 11살. 근데 엄마가 망치분 방송 듣는 거 싫지 않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머리가 좋구나.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세요. 고맙습니다. 저 가수봐. 어머님 왜 악수 안 하세요? 예, 아우, 좋습니다. 제가 싫은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자, 망치! 하나, 망치.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쓰지만 나가지. 딸이, 몇 살인데요, 딸이? 중3. 오, 됐어요? 네. 하나, 망치! 둘, 셋. 네. 앞으로는 제가 탈북자에 대한 발언 조심할게요. 네, 망상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자, 보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망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시고요. 예. 자, 안녕하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경주? 어머. 오, 망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자, 안녕하세요.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반갑습니다. 망치. 오.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아직 안 찍혔어요. 아직. 뭐, 누르는 거, 아,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제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망치. 여보, 사랑해.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장한 청년이야. 너무 좋아. 몇 년 됐어요? 3일 됐대. 일배 아니지? 망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진 다 찍으신 거죠? 아,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공. 네, 드디어 왕미녀가 나타났어. 원래는 이게 저녁 때 찍을 건데, 우리가 미리 찍는 거야. 예,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몇 년 되셨어요? 4개월 얼마 안 되셨구나. 세월호로 악수 한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망치!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자, 혹시 사진 다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저기 한 30분 한다는데 아직도 안 해? 우리가 인원이 작았나? 자, 그럼 우리 저쪽으로 이동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인. 그래요. 이번에 이제 사인 타임.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지환입니다. 김지환님. 네. 이게 너무 약하다. 그래요? 그냥 이대로 할까? 안 나와, 안 나와. 같이 서서 직접 그러니까? 그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네. 네. 김지환. 에이, 다음 장. 네. 내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9월 10일. 감사합니다. 네. 막 종이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자, 어떻게 할까요?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할까요? 사인? 좀 두꺼운 걸로 갖고 오셔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문군이요, 문군이요. 문군.
지금은. 예. 항상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다른 그거를 학교 수업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문재학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팬이 또 그래서. 제가 사인할 거 별로 없어요. 제가 글씨를 못 써서요. 앞쪽으로. 미안해요. 아, 세상에 참. 네네네. 또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오채연이요. 오채연님. 네,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셋이에요. 아, 아이가 셋이세요? 네네. 너무 보고 싶어요. 학교에서 안 끝나서 못해서 왔어요. 그래요. 어떡해. 승차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천시 본까지 셋이라 그래서 기대했어요. 네네. 진짜 이 사인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계속하는 거 좀 여기서 계속 할까요? 아니면 이동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 정도 소리면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저쪽으로, 나만 저쪽으로 좀 더 가면 될 것 같아. 네. 이걸 가지고. 아니,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정도에서, 예. 이 정도에서, 그럼 여기 가리지 않고, 그죠? 근데 아까 그 경찰이 다시 와서 뭐라고 그럴래나? 설마 이걸 가지고 뭐 시끄럽다고는 안 그러겠지? 예. 들을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소리 때문에 괜찮으세요? 패신저스, 이거 어떡하라고? 옷에다가 난 못해! 안 돼! 이건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아, 이 옷에다가 쓸만한 풍력은 아닌데? 글씨 잘 못 쓰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부럽다, 흰색이라. 네. 어떻게 되세요, 이름은? 겨울맘님, 예. 나오네. 뭐야. (2014년 9월 19일)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프리팅.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다 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자, 지금, 그러면 여기가 통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둥그렇게 서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우리 둥그렇게 서가지고 하던 이야기 마무리 할까요? 네. 뭐, 왜 그러세요, 그쪽에?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돗자리를 까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 직원들은 아줌마가 서 있는데 막 등 스타일 바꾸고 막 몰려 입고 막. 내가 봐도 우리가 광신도로 그래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전에 와서 저의 원래 계획은 계란 몇 개 맞고, 그리고 뭐 이렇게 노숙인들한테 테러 당하고, 그래서 이 억울한 상황을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분노하고 민주화를 앞당기려고 왔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게 잘 안 되고, 지금 모든 분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예, 기쁘고 즐겁게 지금 그 축제를 보내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도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그쵸? 이쪽에 떠들면
네? 아, 그래요? 그 오늘 처음 오신 분인가요? 아, 어떠세요? 들을만 하세요? 네. 자, 어떻게 망치부인 방송 설명이 좀 잘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망치부인 방송 내가 제일 오래 들은 것 같다. 자, 혹시 4년 들으신 분 있어요? 몇 년? 6년 반! 오! 근데 왜 사진도 안 찍으세요? 왜 사진 안 찍으세요? 아, 옛날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5년! 5년 들으셨어요? 어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오늘 처음이에요? 실물은? 너무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커서 좀 작아 보이죠? 네. 12시 꼭 나오면 12시 1분 되면 추천. 아, 5년 동안. 어머나, 감사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전에 많은 팬들이 계신 걸 제가 모르고. 아, 별풍선은 안 쏘셔도 됩니다. 지금은 특별 비상 기간이라서. 늦게 오셨죠? 네. 괜찮아요. 아이고, 부랴부랴 사진 찍어 드릴게요. 오세요. 예. 근데 애기 아픈 것 같아. 모기가 쏘여서 어떡해. 근데 여기 몇 살? 근데 여기 햇빛 때문에 이쪽 7살. 이름이 뭐예요? 조재성. 재성이 반가워요. 이거 목이 여기도 쏘였구나. 머리 쏘인 것 같은데? 나들이 가는 곳이라 유치원이. 네. 자,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찍으실 거예요? 그 다음 저 찍을게요. 됐어요? 네? 저도 한번 먹을게요. 네네. 아까 사진 안 찍으신 분 오세요. 예, 어저께 먼 발치에서 사진 못 찍었어요. 그거 마시고. 자, 이렇게 악수. 엄지손가락. 망치. 저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맨날 계속 싸우고 해지, 그 계약 해지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망치. 셋.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좀 먼 곳에서 택시 타고 오셨대요. 저기, 일단 지나가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 저기 뒤에도 얘기. 한 번 더. 네네, 오세요. 윤서야, 이리 와. 생겼다. 네. 어디서 카메라? 망치. 됐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나가시는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처음 보는 여잔데, 보니까 목소리도 우졌는데, 그 옷도 후지게 입은 것 같은데, 보니까 저쪽에서 밥 얻어먹게 생겼는데, 왜 이 여자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 사진을 찍는가? 매우 이상하실 텐데, 놀라지 마십시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예, 제가 보기보다는 부드러운 여자예요. 네. 뭐라고요? 맞아요. 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처음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원래, 뭘 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꽂아서 주세요, 꽂아서. 제가 손가락이 없는 관계로다가, 이거 뭐죠? 카라멜 모카. 커피 마시고 힘내서 더 하라는 거구나.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늘 느끼는 거, 채팅창으로는 다들 걱정한다? 아프시면 안 돼요. 힘내셔야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조금만 방송 더 하래. 꼭 그래.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막 이래놓고 내가 방송 끝낸다 그러면 아쉽다. 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만 쉬세요란 얘기 안 해. 막 모카 이런 거 주면서 계속 하라고 그래. 아까 오자마자 누가 바카스를 딱 주면서 이거 일단 먹고 시작하래. 오래 하라는 거지. 예, 그래요. 그만큼 사실 이 동네 아줌마가
예, 이 무명의 동네 아줌마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 사실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그죠? 별로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걸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그래서 망치 부인이 꾸는 꿈이 한 달 뒤엔 현실이 돼. 저는 그게 많이 느껴져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망치 부인이 꾸는 꿈은 한 달쯤 되면 현실이 돼. 물론 김한길 그만두는 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1월 27일에 삭발하고 그만두는데 한 6개월 걸렸나? 7개월 걸렸죠? 1월 27일에 삭발하고 7월 재보선 끝나고 그만뒀으니까 6개월 걸렸네요. 6개월. 가장 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안 그만둘 사람인데 여러분 덕분에 예 이뤄냈던 것 같아요. 마이크요? 아, 저기 저 스피커보다 우리가 시끄럽다 그러잖아.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써도 될까요? 예. 아니 아까 그 경찰 아저씨 불쌍해서 또 불려나오면 어떡해. 노란선에서 한번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세요? 네. 그래요. 지나다니시는 대전 시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이 여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을까 굉장히 의욕을 느끼시죠? 저는 인터넷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시사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인터넷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때때로 사실은 이제 KBS나 MBC, MBN, YKN 등등 뉴스 사이트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사실 다 똑같은 얘기들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하루에 쏟아지는 뉴스가 몇만 개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군소 인터넷 매체까지 해서 수백 개의 인터넷 매체가 있고 그 수백 개의 인터넷 매체에서 하루에 수십 개의 그 뉴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 중에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 모두가 봐야 될 뉴스가 있는데 그런 뉴스들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인터넷 포털이라는 업체들이 그 뉴스들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광고를 달고, 그러니까 모든 뉴스에 광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 밑에 또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 뉴스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포털들이 이 광고비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노출하고 싶은 뉴스들만 노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우리 사회의 진실한 문제점, 많이 알고 고쳐야 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또 알기가 어려운 거죠.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뉴스는 못 듣는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망치 부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뉴스들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봐야 될 뉴스 이런 걸 골라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재벌이라든가 정치 권력자들은 보이고 싶지 않은 고맙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뉴스들을 망치 부인이 찾아내서 그걸 또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머 정말 이런 뉴스가 있었어? 심지어는 저를 고발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고발했는데 제가 다 풀려나오는 이유는 뭐다? 제가 다 뉴스를 근거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를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난 8년 동안 뉴스에 나왔지 않은 내용들 혹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방송했다면 아마 저는 벌써 잡혀가서 사형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제 재수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사회 과목을 한 12년 정도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느낀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교과서에 나온 고등학교 사회탐구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모두 같이 안다면 대한민국의 주인답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는 8년 전인데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도 아줌마 이러다 잡혀가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부터는 그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간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과서에는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언론이다. 또 민주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게 범죄인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대통령에게 비판한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환생경제라고 찾아보셨나요? 유튜브에 가서 환생경제라는 제목을 한번 쳐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던 2004년 8월 그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찬회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수련회.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이란 얘기를 무려 수없이 하고요. 노가리, 그리고 뭐 개 같은 놈, 남성의 심벌을 뜯어버려야 된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 모두 국회의원들이 공식 행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그건 수련회에서 연극이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회 발언을 많이 해요. 국회 공식적인 상임이라든가 어떤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마이크를 잡고 노무현 대통령이 뇌가 잘못됐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을 정말 남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을 욕을 해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반갑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멋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잘했다 칭찬할 권리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를 못했다 그럼 못했다고 비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일을 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줬어요. 1년에 연봉 한 250억 줬어. 그런데 얘가 하루에 7시간씩 놀다 와가지고 어디서 뭐 했냐 물어보면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 계속 연봉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민간 기업에서 7시간 동안 자기 소식 없이 사생활을 누리다 돌아오면 반드시 잘립니다. 그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굽실거릴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선거 때는 후보들한테 참 막대해요. 제가 우리 신랑이랑 선거를 해보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까지 한 13번 선거를 뛰었는데 그 뒤로 못하고 있죠. 집행유예 때문에. 근데 제가 한 13번 선거운동하면서 느낀 건데 선거 때는 국민들이 후보들한테 참 함부로 해. 너무나 막말하고 비웃고 조롱을 해요. 근데 선거가 딱 끝나면 갑자기 저자세가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선거 때는 모든 후보가 약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두 불안해하는 어쩌면 선거 때 후보들은 약자예요. 그런 약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응원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부터 너 나한테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월급 받지? 월급값을 해 라고 요구하는 게 민주시민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 때는 막 할 소리 다 해. 이것저것 요구를 해. 근데 선거 끝나면 굽실굽실하고 아유 의원님 대통령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선거 때 딱 보름 동안만 그 굽신거려요. 우리 지방선거 때 봤잖아요. 막 108배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선거 끝나니까 돌변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민주주의 그러면 다수결로 알았잖아요. 그죠? 일단 쪽수 많이 차지한 놈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이야.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인답게 생활하십니까? 국가의 주인답게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우리 동네 구의원, 시의원은 누군지, 구청장, 군수, 도지사는 누군지, 시장은 누군지,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계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관심 있는 다른 동네 정치인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만 우리 동네 구의원, 우리 동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뭐 하고 있나, 이거는 잘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낸 세금을 관리하고 쓰는 사람이 바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리고 그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이 쓸 수 있는 국가의 세금을 배치하는 게 그게 또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시적으로 우리 동네 의원들, 우리 동네 단체장들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다니나. 근데 이제까지 얘네들을 우리가 감시 감독을 못 해온 거야. 그게 우리 역할인지 몰랐어. 왜? 어떤 언론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거 감시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사회 시간에는 교과서가 가르쳤던 거예요. 사회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선생님들도 강조를 안 했어요. 왜? 국민이 똑똑해지면 정치인들이 골 아프니까 강조를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만 나라의 주인이 뒤바뀌어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이 박근혜인 줄 알아. 새누리당인 줄 알아. 정부와 여당은 국민한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직원이에요. 물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보낸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수만 명의 공무원들을 제 자리에서 역할을 잘하게끔 지시하고 감독하는 거. 그런데 이놈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책임을 묻고 야단치는 거, 그리고 쫓아내는 거, 그런 일들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뭐냐? 대통령이 부르면 가서 굽신굽신 국회 단독으로 열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오는 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제도입니다. 대통령 제도가 뭐냐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사법부가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정치체제예요. 그럼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정치체제는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정도. 예,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는 나라가 그 몇 개 안 돼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회에서 총리를 파견을 해서 그 사람이 행정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영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이죠. 영국이나 일본,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총리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면 바로 잘려요. 바로 잘리고 의회를 해산을 해요. 그리고 바로 재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뭐 거슬렀다든가 국민이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회를 뽑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총리를 파견합니다. 그걸 책임 정치라래요. 그만큼 행정부의 그 대표는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뜻에 따라 특히 입법부를 굉장히 중시하죠.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다 주무셨겠지만 시민혁명이라는 거 배웠던 기억나세요?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런 시민혁명을 거쳐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국회예요. 의회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시민혁명이에요. 막 우리는 시민혁명 그러면 막 폭력과 무력을 쓰는 게 혁명인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 관심종자에게 관심 주는 건 뽕쟁이에게 뽕 주는 거라 그랬죠? 나만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예, 내 눈을 바라봐! 예, 딴 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시민혁명이라는 게 무슨 무장을 하고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라 해서 만든 게 국회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그 뒤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는 국회가 쌈박질만 했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국회가 이명박, 박근혜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 역할을 모른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이 여당, 야당 구분도 못해요. 예, 여당이 뭡니까? 대통령에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에요.
당 이름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 여당이란 당은 없어. 국민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여당, 대통령이 안 나온 당을 야당. 그러면 여당과 야당은 왜 그렇게 싸워? 맨날 쌈박질만 해. 아니에요. 원래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특히 야당은 여당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게 그 주요 업무예요. 왜냐하면 야당은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내야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잘하나 못하나를 계속 감시하고 비판을 하는 거야. 잘하면 더 잘하라고 그러고 막 잘해서 성과를 내도 야 이거 진짜 잘한 거야 말면서 토를 달아야 돼요. 그리고 못할 때는 진짜 이걸 못한 거라고 국민들한테 막 얘가 못했대요 떠벌려야 되는 게 야당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야당은 이상해.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문희상까지 국민 편을 안 들고 원래 야당이란 왜?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러세요? 앉으셔야 되는데. 예, 괜찮으세요? 예. 우리 어르신. 예, 괜찮으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들으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아, 이게 문제야, 나는. 옛날에 내가 학원에서 여러 번 괴로웠잖아. 영수 공부하러 갔는데 애들이 사회 공부만 해요. 이래가지고 항의받고. 잠깐 깔때기 하던 얘기를 마주하면 그래서 원래 야당은요 국민편을 많이 드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제대로 못하냐 국민편을 막 들어주는 게 원래 야당의 임무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상한 흐름이 있어. 여당에 협조하는 게 정치라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야당은 국민편을 드는 거지 여당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 이제까지 우리 국민은 언론에서 왜 맨날 여야가 싸우냐 여야가 쌈박질만 한다 그러면 그게 나쁜 건 줄 알았어. 원래 야당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 잘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당 잘하고 있나요? 국민 편에 서서 정치하나요? 여러분 저는요 하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도 박정희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박정희 때 먹고 살게 됐다 이래서 박정희가 정치를 정말 잘했고 경제를 정말 잘한 줄 알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뭐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한다니까요. 예산안이 그렇게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뭐라 했어요? 글쎄 내가 계산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될 줄 알았지 뻥이었어. 된 다음에 지금 국회 예산안이 370조 원이 나와 있죠. 네, 370조 원의 국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예산을 많이 확대시키고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짠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뭐예요? 그 예산안이 재벌들을 위한 예산안이야.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문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나가시는 시민이 물을. 예.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세월호 문제 이후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만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안전 예산을 확대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안전 예산을 뭘로 확보한대요? 담배값으로.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해야 된다고 그 핑계로 지금 담배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럼 370조 원 중에 담배값을 올려서 얻는 세원은 3조밖에 안 돼. 3조에서 7조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많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실제로 대한민국의 상당히 많은 예산은 재벌들을 위해 들어간다는 거죠. 1년에 재벌들에게 수조 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2% 여러분들 절전하자. 그래서 여름에 선풍기만 켜고 에어컨 안 켜고 살잖아요. 겨울에 전기난로 켜고 싶어도 발을 오그리고 덮어선을 2개 씌면서 전기 안 켰잖아요. 전기장판 안 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전체 생산량의 13%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전기 52%는 누가 쓰느냐? 정유회사에서 써요. 정유회사에서 아주 할인된 가격으로 싼 값에 전기를 다 써버려. 52%를. 그 다음에 일반 빌딩하고 일반 기업에서 쓰는 게 30%를 쓰는 거, 33%를 써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고작 13%를 쓰는데 누진세는 누구만 낼까요? 우리만 내요. 국민 13%만 누진세를 내고 재벌들은 수조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아요.
그리고 이 상가 전기요금이 일반 주택보다 싼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기를 싸게 쓰고 우리 같은 가난한 서민들만 누진세를 적용받아서 엄청난 전기요금을 내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세금의 기준을 바꿨어요. 이전에는 한 사람이 돈을 번 돈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그 사람이 영업을 하거나 생계 유지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는 부분만 수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었을 다음에 작년 이후에 국민들의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3천만 원 벌던 사람이 2,500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소득이 줄었으니까 세금이 줄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 들어서서 어떻게 됐다? 세금이 늘었어. 소득이 늘었다는 거야. 수입이 줄었는데 어떻게 소득이 느나 그랬더니 옛날에는 2천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2천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고 1,00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1,000만 원 넘는 소득은 전부 다 소득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3천만 원 벌었던 사람이 올해 2천만 원 벌었어. 그럼 1,000만 원이 줄었죠. 그런데 이 사람 소득은 똑같이 1,000만 원이야. 작년에 3천만 원 벌다가 2,500만 원 번 사람은 올해 1,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 거예요. 결국 서민들만 왜 엄마가 막 안 해줘? 일단 음료수라도 좀 주세요. 예, 저기 주스라도 애기 주스라도 좀 주시고. 어이구 덥고 지겹지? 미안해. 애기 먹을 거 좀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저 노란 망치 애기 주세요. 예, 노란 망치. 너 라바 알지? 라바 망치 줄게. 예. 자, 과자와 망치. 네. 그래. 라바 망치 너 가져. 그래. 자, 과자 먹어. 예.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세금의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실소득은 줄은 서민들한테 세금을 늘린 거죠. 근데 세금만 늘린 게 아니야. 세금이 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같이 늘어나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도 안 된 거야. 소득세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담배세를 올려서 세금을 더 걷겠다. 그걸로도 안 돼. 주민세를 더 걷겠다. 또 자동차세를 더 걷겠다. 지금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8년에 재벌들한테 법인세와 부자들의 부동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22조 원을 깎아줬어요. 1년에. 5년이면 100조예요. 5년이면 100조 원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거야, 이명박이. 그러니까 22조 원씩에서 100조가 줄어들었으니 그만큼 세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줄어든 세수입을 어떻게든지 누군가에게 걷어들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명박 때 한 일은 뭐냐면 기름값을 올렸어요. 기름값을 계속 올려가지고 기름값의 40%가 세금이거든요. 한 해 동안에 기름값만으로 4조 원씩을 더 걷은 거예요. 부자들한테 22조 원을 깎아주고 그 서민들한테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세금을 더 걷어들인 거죠. 그런데 그걸로 안 됐어. 22조를 깎아줬는데 들어온 건 4조 원이라. 그러니까는 뭐가 된 거예요? 적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엄청난 적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다시 올리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와서 균형재정. 자, 이 말 어려운 말이에요. 균형재정. 균형재정이란 말이 뭐냐면 들어오는 세금과 나가는 지출이 맞는 거. 그게 균형재정이에요. 그러면 균형재정이라는 거 하려면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만 올리면 돼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죠? 증세는 없다. 즉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우린 모두 하나였어. 역시 박근혜는 우리 서민을 사랑해. 근데 그 증세가 부자 증세가 없다는 거였어. 재벌들만 세금을 안 올리고 서민들한테 대신 세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올린 서민 세금만 지금 10조 원 가까이가 돼요. 지금 올리고 있는 세금이. 그러면서 담배세 같은 경우도 이게 재벌도 중산층도 다 같이 내는 세금인데 왜 서민 세금이냐?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부자 몇 프로? 1%.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부자 1%. 99%는 우리 같은 서민들, 우리 신랑 담배를 안 피지만, 우리 이웃들,
그 배는 나오고 그 부장님, 사장님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지 견뎌 나가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받아.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 옥상 한구탱에 가고 담배라도 피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혹은 이 청년 실업 문제. 부모님들은 너 명문대 나와서 왜 취직 못하니?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몰래 옥상 가서 한 대 피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지내왔던 99% 서민들에게 담배값을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1% 부자가 아닌 99% 서민들에게 담배세를 더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게 서민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럼 담배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담배는 중산층만 핀대. 아, 중산층을 늘린다더니 담배 피면 중산층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노숙자가 담배를 펴도 중산층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중산층이라서 담배를 핀다?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어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나왔었어요. 중산층의 기준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6억의 부동산을 갖고 6억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연봉이 5,600 이상이면 중산층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 12년에 중산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부동산은 없고 연봉 3,300이면 중산층이래. 그러면 중산층의 기준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중산층이라는 게 하향 평준화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 말 서민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보면 그래, 우리는 3,300 못 벌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 김영삼 때 1인당 GNP $10,000가 됐다. 그러니 선진국에 가입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샴페인을 마셨잖아요. 맞아, 우리는 선진국이야. 그런데 1인당 GNP $10,000, $20,000의 의미를 몰랐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25,000달러를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한 사람의 소득이 2,500만 원이 되면 2,600만 원 정도인데 2,500 잡고 1,000원, 1달러에 1,000원 잡으면 1년에 한 사람의 소득이 2,500만 원이 되면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4인 가족이야.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의 소득이 1억이 되면 평균이야. 이 연봉 1억이면 외제차 타요. 우리 동네 안 살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1인당 GDP, GNP, 옛날엔 GNP였는데 지금 GDP라래요. 약간 개념이 틀린데 좌우지간 그게 얼마가 되면 그래서 아버지가 내 월급이 3천,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족이 4인이면 1억 받아야 되는 걸 몰랐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3천만 원이면 아주 평균 이하인 거야. 야, 그러면 진짜 연봉 1억 받는 나라가 어딨냐? 다른 OECD는 그래. 다른 OECD 국가는 3인 가족이면 6, 7천 받아요. 6, 7천만 원 받아. 우리나라만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연봉 6, 7천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자동차 조립만 해도 연봉 6, 7천 소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막 귀족 노동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정규직을 전부 다 잘랐어요. 절반씩 정규직을 잘라내고 그 정규직으로 쫓아낸 사람들을 다시 계약직 노동자로 불러들여서 대신 임금을 절반 이하로 깎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6, 7천만 원 받던 사람이 3,500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받고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자, 그렇다면 내가 재벌이야. 내가 재벌이면 모든 정규직을 다 없애고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하면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여전히 운영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정규직들더러 너네가 싸우지 않고 복종하면서 일 잘하면 언젠가 정규직 시켜줄게. 정규직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고 고맙습니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그러니까 내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요즘에 가장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가 는다는 둥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를 막 비난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인 노동자들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이 달라. 불만을 갖겠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게 뭐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리고 그 노동조합이 그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단체 교섭권이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파업이나 태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노동자들이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다른 돈을 주느냐라고 항의를 할 수 있잖아. 그 항의를 하고 불만을 회사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너네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너네들이 돈을 못 받는 거는 저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야 라고 분노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와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시키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제대로 못 버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나라에서 돈을 벌어. 그럼 우리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쓰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해외여행 갈 처지는 안 되잖아요. 뭐 해외에 스키장 빌려갖고 스키 탈 처지는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 집에 뭐 명품백 수십 개 늘어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우리 동네에서 화장품도 사고 우리 동네에서 치킨에 맥주도 먹고 우리 동네 전주식당에서 밥도 먹고 골목시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낮은 단계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아야 돼. 국민연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그리고 세금 내고 그리고 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월급을 받아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통신비 내고 월세 내면 나 돈이 없어. 그쵸? 그래놓고 이 드라마에서는 맨날 미남 미녀들이 나와갖고 맨날 최신폰 써. 와, 드라마에 나오는 가난하고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는 정말 뭐 가방 살 돈 하나도 없어갖고 찢어진 가방을 들고 나가는 시크릿 가든. 그런데 휴대폰은 최신폰이야. 와, 그래가지고 그냥 젊은이들한테 돈만 생기면 휴대폰 사라. 그래갖고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폰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들이. 3,800만 대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도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대요. 우리처럼 중학생들이 뭐 G2, G3 막 갖고 다니는 거 외국에선 상상도 못해. 도리어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휴대폰을 애들이 학교에 갖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애들이 망가진다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이들에게 학생폰. 제가요, 우리 딸한테 폴더폰? 옛날 폰 있잖아요. 접는 폰을 사주려고 했더니 없대는 거야. 학생 요금은 그게 없대는 거야. 폴더폰은 할머니, 할아버지만 되지 애들한테는 폴더폰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최신 스마트폰을 해줘야 그 학생 요금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폰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휴대폰 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 아이폰이요. 아이폰이 다른 나라에서 팔리면 6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90만 원에 팔려요. 왜 그러냐? 삼성이나 LG가 그렇게 파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LG가 90만 원에 폰을 팔아요. 그럼 아이폰도 똑같이 9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서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깎아주는 척을 해. 그러면서 3년 동안 노예야. 무조건 몇만 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돼. 그런데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그렇게 전화통화 하십니까? 사람들이 바빠가지고요. 전화통화 무제한? 뭐 무제한이야. 한 달에 한 시간도 통화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전화통화요금 무제한이란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요금제로 3년 동안 이 전화기를 써야 된다. 그래놓고 1년만 되면 전화. 고객님께서는 저희 회사의 VIP 회원이시므로 전화기를 공짜로 바꿔드립니다. 내가 속아갖고 바꿨잖아요. 다음 달에 보니까 휴대폰 요금 2배로 나와. 뭐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휴대폰을 사라고 얘기한 거지 깎아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대. 공짜라며요. 그러니까 이 공짜란 얘기는 뭐 약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복잡해. 근데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휴대폰 값을 2배로 내고 있다는 전설. 예,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모두 솔직히 속으로 그러고 있잖아. 그러면서 새 휴대폰이 나오면 또 얼마나 이 뉴스나 이런 데에서 아이폰이 몰려온다. 갤럭시 5가 몰려온다. 막 그런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거. 안 사면 뒤처질 것 같은 거. 근데 사보면 똑같아. 실제로 제가 이거를요, 새 휴대폰이라 해서 바꿨어요. 근데 옛날 것보다 후져. 그래서 이게 최신폰이라는 게 최신폰이 아니야. 그런데도 저들은 항상 뭔가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팔아먹는데 비싼 값에 팔아. 기가 막힌 건 뭐냐?
삼성폰이나 LG폰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가격과 해외에서 팔리는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휴대폰만 그러냐? 아니야. 자동차도 그래. 저 길에 돌아다니는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는 4천만 원에 팔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2,500만 원이야. 우리나라는 4천만 원 주고 옵션 따로 달아야 돼. 그죠? 3천만 원에 옵션 달아서 4천 몇백만 원에 산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풀옵션 2,500만 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은 미국의 그랜저 역수입했었어. 그러면 더 경제적인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전자제품이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속이 2만 개래요. 2만 개의 부속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럼 2만 개의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걸 조립해서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벌어서 온 국민이 같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부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으로 우리나라 차 사는데 지들은 미국 차 사. 미국 차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현대자동차가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수타페 사건. 4천만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차를 샀는데 물이 줄줄 새. 왜 그러냐? 국내의 서비스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를 어디에서 만드냐? 외국에서 만들어요. 미국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을 가면 주지사가 모든 회의를 포기하고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러 왔다는 거야. 우리나라 신문에 자랑스럽게 났어.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에 이렇게 내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지읒이율이에요. 왜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 노동자들한테 월급 주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는 얘기야.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수출에 지장을 준다.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수출에 지장이 생긴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린 파는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야. 미국에서 만들어 팔어. 와, 삼성전자가 막 투자를 늘렸대. 법인세를 깎아주는 대신 투자를 20조 원, 100조 원 늘렸대. 베트남에 투자하면 뭐하냐고.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여러분, 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청년 실업 대부분 고학력이야. 학사, 석사, 심지어는 박사도 있어. 학사, 석사, 박사들이 일자리를 못 얻고 있어. 이유가 뭐냐? 소위 사무직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사무직 노동자라는 건 뭐냐? 그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 사람들을 사무직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안산에 원래 반월공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그 반월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 반월공단의 공장이 절반이 문을 닫았어요. 공장이 문을 닫고 그 공장이 전부 다 그럼 망해서 사라졌냐? 아니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공장 지었어요. 거기서 값싼 노동자들을 시켜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부품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팔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돼요. 근데 그걸 정부에서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장 노동자들이 사라지니까 관리자가 필요 없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공장들은 사라지고 그 사무직 노동자도 사라지고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절반만 받고 그러니까 먹고 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기 침체가 계속 오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침체 원인이 세월호 때문이래.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이 외식을 안 하고 소비를 줄여서 경기가 침체됐대. 그런데 기사가 다른 게 나왔어. 외식비는 늘었대. 관광비도 늘었대.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그래서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안 주는 거.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고 절반만 주는 게 문제예요. 첫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 대기업에다 납품을 해. 물건을 납품을 하면 납품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전자제품을 만들 때 안에 들어가는 부속이 전부 다 특수합금이에요. 굉장히 비싼 원자재들이잖아요. 그 비싼 원자재들을 외국에서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재 값이 엄청 오른 거야. 왜 올랐냐? 중국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야. 왜냐면 중국의 공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모든 원자재 사들이니까 그만큼 원자재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달러를 바꿔서 원자재를 사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달러 정책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뭐였어? 고환율 정책. 고환율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대기업이 외국에다 수출을 하고 달러를 받아오면 그 돈을 더 많은 한국 돈으로 거슬러주기 위해서 1달러를 1,200원으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1달러의 실질 가치는 880원에서 900원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1,200원에 유지를 한 거예요. 왜냐? 대기업에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가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기업은 외국에서 달러를 받아오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달러를 주고 원자재를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은 거예요. 고환율 정책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고 원자재 비용은 올라가. 그런데 그래서 납품값이 당연히 생산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비가 늘어났으니까 회장님한테 그 대기업 과장님한테 이제 그 룸사롱 가서 대접하고 접대한 다음에 저 납품값 좀 올려달라고 그래. 그럼 이 새끼가 골프도 다 치고 룸사롱 가서 아가씨 대접까지 다 받은 다음에 사장님 재입찰 하실래요? 그대로 하실래요? 그러면 사장님은 접대비만 날리고 그 돈 그대로 납품하거나 아니면 재입찰이면 새로 진입하는 회사랑 경쟁을 해서 단가를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야? 더 이상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못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납품하고 받을 돈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부도를 내는 거야. 그리고 도망을 가. 그래서 납품값은 받지만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몇 달치 임금이 물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몇 달치 임금이 왜 물리냐? 이 대기업이요. 자기네들이 받을 돈. 자, 우리가 하이마트 가서 뭐 하나 샀어. 전자레인지를 샀어. 그리고 어음을 딱 끊어주면서 5개월 뒤에 통장에 돈 들어오면 낼게요. 이러면 신고하죠. 절도범이라고. 그런데 지들은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서 그거 조립해서 내일이 한 달도 안 되게 팔아먹으면서 돈은 5개월 뒤, 3개월 뒤야. 근데 이 사장님은 지금 당장 월급을 주고 또 이 원자재를 사와야 되니까 어음 할인을 해. 받을 돈을 더 깎아주면서 할인받아가지고 돈 마련을 해갖고 어렵게 중소기업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도저히 이 땅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값싼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점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야. 왜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냐? 저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서 싸움 붙이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착하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호구로 알아. 얘네들이 언론에다가 국민들을 사바사바하고 파업은 나쁜 짓이야. 선진국은 파업 안 해. 어머, 옛날에 김영삼 때 기억나는 사건.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선진국은 파업을 안 한대요. 그게 95년인가 6년 일이었어. 그래갖고 그때 뉴스에서 일제히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노조가 파업한다고 비난을 했어요. 저도 댓글 다, 그땐 댓글이 없었어. 저도 막 같이 욕했죠. 맨날 하고 온 날 파업만 한다고. 근데 나는 그때 파업이 범죄인 줄 알았어요. 헌법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을 때야. 막 같이 욕을 했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프랑스가 한 달째 파업 중이었어요. 김영삼이 볼 때 프랑스는 선진국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때 프랑스에서 한 달째 파업을 하는데 너무나 길이 막히는 거야. 왜냐면 막 고속도로를 점령하고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길을 막고 파업을 하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프랑스 시민이 하는 말. 지금은 저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 언젠가 나도 내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참는다. 그게 선진국 마인드야. 선진국은 파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은 파업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결국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몰랐어요.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는 게 왠지 낭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야 그 돈으로 동네에서 소비를 하고, 그래야 그 소비를 해서 동네 자영업이,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골목시장 사장님들이 옷이라도 한 벌 사 입고 비싼 화장품이라도 하나 샀으면 그 위가 살아나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처럼, 예,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감사합니다, 피라미드처럼 그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언제 있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체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만 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요. 몇천 개씩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게 뭐였냐 하면 공공근로.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계비를 주고 차상위 계층이라 해서 하위 4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공공근로라는 걸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돈 낭비다, 국력 낭비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찍고, 긁어내고, 껌 뜯고, 그리고 이렇게 풀 뽑고, 다 돈 낭비로 보였지만, 그 사람들이 받았던 한 달에 80만원, 90만원이 이 사람들의 소비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내 내수 경제가 소비가 되면서,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2년 만에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11위에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기초를 살린 거야. 그래서 가장 밑바닥을 먹여 살리면 그 윗단계가 먹여 살게 되고, 그러면 가장 상부까지 함께 먹고 사는, 다 같이 먹고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빨갱이, 북한에다 돈 퍼준 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김대중이 북한에다 돈을 몇십조 원을 퍼줬다, 우리 믿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7조 원이래요. 그러면 그 7조 원은 어디다 쓰였느냐? 철도를 만드는 비용, 철도 만드는 비용, 개성공단을 만드는 비용,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비. 그거 국가에서 돈을 낸 게 아니라 민간에서 그 중소기업자들이 가서 개성공단 만드는 돈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 가고 개성 관광 가고, 그래서 민간에서 넘어간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북 거짓말하지 마라, 망치냐, 김대중 때 불법 송금으로 박지원이 감옥 갔다, 그 돈은 뭐냐? 현대자동차에서 북한을 개발을 하는데, 북한 개발 사업이 5가지가 있었대요. 그 5가지 개발 사업을 현대한테 독점적으로 주는 대신 그 1조 원을 김정일이 뇌물을 받은 거야. 하여간 지저분한 놈인 거죠. 1조 원의 뇌물을 받아먹고, 그리고 이 5개 사업의 특권을 현대에다 주기로 한 거야. 그 돈 1조 원을 박지원하고 국정원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게 걸려서 박지원이 감옥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국민 세금을 불법으로 북한에 넘겨준 게 된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지금 10시부터 계속 일하니까 얘가 잠깐 졸았나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박 PD님이, 음악을 자꾸 부금을 틀어야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예, 부금을 틀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버렸나봐. 나와요? 박 PD, 졸지 마라. 너 좋은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어. 자, 대북송금. 네. 역시 방폭. 네, 이 방폭. 의미심장한 지점에서 방폭이 있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로만 기억하게 하고, 북한에다가 돈 퍼준 대통령이라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거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7조 원이었고요. 우리 정부에서 넘어간 돈보다 미국에서 넘어간 돈이 더 컸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건 아세요? 우리나라 감사합니다. 어떤 그 변호사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초상이 끝나면 김대중을 고소하겠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때 불법으로 돈을 엄청 보낸 게 자기한테 자료가 왔다. 그래서 김대중을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 댓글원, 국가 댓글원에서 그걸 전부 다 퍼돌려가지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러나 망치 부인에게는 누가 있다? 전 세계적인 지원군이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후배를 찾았어요. 야, 너 헤리티지 재단이 뭔지 아냐? 안 돼. 야, 거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는데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걸 동시 통역하는 우리 시청자한테 넘겼어요. 해석을 해봐라. 진짜 그런 내용이냐? 순 개뻥이었어. 개뻥. 그 헤리티지 재단에 올라온 글은 헤리티지 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경고 문구가 일단 들어와 있고, 이 내용은 3명이 그 뭐라 그러냐, 그 원고를 기고한 거예요. 그 기고해서 게시판에다 올린 글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한국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7조 원이 넘어갔고, 그런데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북한의 개발 비용으로 대고 있다. 그 돈을 대주면 안 된다. 그런 주제야. 그래서 거기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딱 한 줄 나와. 7조 원 갔다는 거 한 줄. 그리고 그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에다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으로 돈을 넘겼다는 얘기는 순 개뻥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알았나? 옛날에는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인터넷이 있다.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 우리 민족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외신을 왜곡해서 조작으로 보도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면 바로 지금은 각 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나 그쪽에 가 있는 뭐라 그러지, 그런 사람들, 동포들이 동포사회에서 해석글 보내와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외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뭐 프랑스말, 독일말, 영어 잘한다고 계속 그래갖고 우리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아니었어. 말귀 못 알아듣고 딴 얘기했던 게 뽀롱이 나는 바람에 세계적인 망신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어. 특히 뭐 외국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들통나요. 자, 여러분, 아주 또 중요한 얘기 있어요. 우리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 아시죠? 국방부 장관을 하시면서 모든 사건, 임병장 사건, 또 윤일병 사건,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아무 책임 안 지고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분이 이번에 미국 가셨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 박정희가 붙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뭐 뉴욕 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따라간 거야. 따라가가지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 그 전시작전권 문제라든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러 갔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가면 정말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의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번에 누가 나왔어? 국무부 부장관.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국방부 장관보다도 높은 총리 바로 밑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이 미국을 간 건데, 가서 미국의 주요 장관을 전혀 못 만나고 왕따 당한 거예요. 홀대 받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뭐 국방부 장관은 뭐 유럽에 가 뭐 유럽에 무슨 중요한 문제 있어서 갔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미국에 있었는데 다음날 청문회 준비한다고 안 만나준 거야. 여러분, 다음날 청문회야. 지금 청문회도 아니고. 그러면 만나서 30분 사진만 찍으면 돼. 근데 그것도 안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문화일보 기사예요. 미국 문화일보 기자가 보내온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미국에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를 박근혜 정부를 지적 수준이 부족하고 세련미가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안 좋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이 안보실장이 아무 장관들을 못 만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뉴욕인가? 워싱턴인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 그때 우리 그 교민들이 거기서 시위를 했잖아요. 그런 시위를 하니까 우리나라 박근혜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그 시위를 방해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미국 경찰이 어떻게 했어요? 시위 방해하는 사람들 체포해버렸어요. 그리고 멀어지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전 세계의 분위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에서 벌어진 전 과정이 소위 그 각 나라의 공영방송, 우리나라로 치면 KBS 같은
주요 방송에 그게 다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이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5시 55분. 근데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맨날 모자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여러분 힘드시죠?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근데 이렇게 우리 보시는 분들도 힘드시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내가 말이 너무 많아.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일 또 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예. 우리 어르신께서 알아야 된다고 막 박수 쳐주시고, 저는 아까 저기서 어떤 하얀 한복 입은 할아버지께서 막 소리를 지르시길래 바짝 쫄았잖아요. 더 크게 하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막 소리 질렀어. 내가 또 쫄았잖아. 저쪽은 하나도 안 들려! 예. 저희 대전 분위기에 되게 적응이 안 돼요. 예. 옛날에 대구 갔을 때랑 느낌이 똑같아요. 대구랑 부산 갔을 때 제가 기겁했잖아요. 대구 갔을 때 막 바람이 불었는데 어느 순간 더워. 그저 봤더니 똘똘 수백 명이 싸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와. 부산은 2,000명이 봤어, 2,000명. 제가 그때 되게 놀랐는데, 저는 오늘 대전 분위기가 더 놀랐어요. 아니, 사실 대학교 달에 그 돗자리 깔고 앉으란다고 또 다 앉아? 막 안 가. 그리고 점점 늘어나. 와, 정말 대전 분위기, 대전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2012년에,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에 여기를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예,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3개월 동안 연수를 받느라고 대전에 그만 못 왔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약속을 지키려고 왔습니다. 예, 뭐 저한테 또, 제가 또 월요일이 되면 또 이제 경찰서에 또 갈 겁니다. 뭐 어떤 그 네티즌이 망치 부인을 고발했다. 망치 부인이 그 정부를 비방하고 있다. 고발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근데 경찰 굉장히 그 예의 바르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저도 예의 바르게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헌법에 보장된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대로 얘기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저를 만약에 기소하고 뭐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는 헌법을 지켰고 헌법을 지켜서 처벌받는다면 이 정부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월요일날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아까 국방비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330조 원의 국방비를 지불하고 우리가 1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외국에서 갑자기 투자가 늘어나요. 이유가 뭐냐 하면 햇볕 정책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의 다보스 포럼 회장하고 얘기하다가 그 망신 떨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외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북핵 위협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가 논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통일은 대박이랍니다. 이러면서 딴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